예, 안녕하세요. 이제 어저께까지 민법 깔끔하게 끝냈으면 좋을 텐데, 하여튼, 그거 나머지 남은 거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랑 동강으로 다시 올리기로 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민소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민사소법 강의 진행 요령은 민법이랑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본 대로요. 민법도, 아니, 민소법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똑같이요. 그래서 이제 암기장으로 매일 진행을 하고, 일단 내 타임. 민소법은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을 거예요. 민법은 좀 너무 판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밀렸는데, 민소법은 조금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여러분들이, 암기장 강의 듣고, 선택형,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여튼 좀 힘들더라도 지금 힘들어야지 나중에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강의 듣고 선택형 강의 듣고 또 혼자 하지 말고요. 반드시 이거 동강 열어준 거 동강 강의 듣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매일 시험이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민소법은 한 15문제 내외 정도로 매일 해서 시험을 보겠어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그 다음에 그 해당 진도 범위 하고, 그다음에 강의 나간 진도 범위만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판례랑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또 똑같이 이제 추록이요. 이것도 계속 매일같이 똑같은 형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판서 노트 제공됐고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게 제 메일이고 핸드폰이니까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나 궁금한 거, 건의사항 있으면 바로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한 대로 이제 강의는 이제 암기장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선택형 동영상 여러분들이 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강의 4시간을 하고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거 이것도 혼자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가지고 강의에 혼자 강의 듣는 거 2배 그래서 8시간 해서 합쳐서 12시간 정도를 확보해야 이게 합격에 필요 충분한 시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확보를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6시간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 계속 민법 때도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합격 시간이 이게 확보가 안 되면 그저 그냥 애만 쓰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마지막으로 지금 7개월 이제 조금 7개월부터 조금 적게 남았죠. 그러니까는 그 기간 동안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승부를 건다고 생각을 하셔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민소법도 여러분들이 민소법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지금 민법을 했지만 민법은 원체 양이 많은 거고 양이 많고 지금 본 대로 민소법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 입문하거나 잘못 공부하면은 저희 사법시험 때도 그렇고 민소법이 제일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라고 악명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이게 수월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장 악명이 높아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같이 강의를 공부하겠지만은 민소법은 거대한 수학 공식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같이 공식을 짤 거예요. 그래서 두문자 외우고 사리푸지 구조 외우고 그래서 이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선택형은 요번에 뭐 한다고 하고 사례형 할 때 특히요. 이게 공식이 짜져 있어야지 사례형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죠? 민사 1문이 민사소송법 100점이잖아요. 1문에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100점에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죠? 이거 100점에서 뭐 한 30점 맞는다. 그러면 뭐 이건 참담하잖아요. 참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요. 저랑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60, 70점 이상 맞는 그 득점 과목으로 될 수 있게끔 같이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해가지고 민소법을 고득점 과목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합격 시간을 확보할 것 알았죠?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 안 하면 될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공부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요거는 거기랑 똑같으니까 지금 했던 거랑요. 어디 갔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꾸 이렇게 넘어가.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본 대로 그죠? 그래 매일 모의고사 보고 이제 선택형 시험 보고 나머지는 대등토회하니까는 이제 일응의 진도는 일응의 기준으로 여러분 삼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바로 진도를 들어가겠어요. 또 진도가 또 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똑같이요. 노트 1페이지부터 봅시다. 여기서부터. 예, 그래서 개관 오늘 첫날이니까 개관을 간단히 하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 민사소법 여의 땅이니까
예,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맨 처음에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분쟁이 생겨야 되겠죠. 분쟁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갑이 을한테 2억 돈을 꿔줬는데 안 갚는다. 그럼 대여금 반환 청구에 소를 제기한다.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맨 처음 소장 제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죠? 소장. 그럼 소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장 쓰는 시험도 보잖아요. 기록. 그래서 하여튼 목차가 5개죠. 그래서 당사자란, 그죠? 그래서 원고 피고를 쓰고 청구 취지, 원고가 전부 승소했을 때 바라는 바, 그래서 피고 원고에 2억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 가집행, 여러분들이 기록형 때 많이 쓰는 그런 목차고, 그래서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서는 요건 사실을 주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대여금 청구다. 그럼 요건 사실, 소비대차 계약, 돈 꿔준 사실, 이행기 도래 사실, 요건 사실을 쓰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증거, 입증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첨부 서류를 쓰고, 이렇게 목차가 5개로 돼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알겠죠? 이렇게 해서 5개 써 들어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장이 제출되면은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재판장이, 그죠? 재판장이 소장 심사를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민사소송법이 전통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죠? 적용이 돼가지고, 당사자나 청구가 써 있어야 돼요. 그게 안 써 있다. 그죠? 엉뚱하게 잘못 써 있거나 그랬다 그러면 보정명령을 하고, 그래서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각하 명령을 해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거를 소장을 안 받아주는 형식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이라는 것은 판사의 법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판사가 재판하는데 필요한 방식을 규정한 그 법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판사나 변호사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장심사, 그러니까 전편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판사를 좀 귀찮게 한다. 그런 거 다 내쫓아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민사소송법에 거의 녹아내려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소장심사에서 처음에 저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는 안 받아주는 거고, 두 번째 이게 통과됐다. 그러면 소장 부분을 피고한테 송달을 하죠. 그래서 얘가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안 했다. 그럼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냥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로서 재판을 끝내버리죠.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소송요건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소송요건 심사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될 사항들이죠. 그래서 법원으로서는 재판권 관할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로서는 당사자 능력, 그 다음에 권리는,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소송 능력,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청구는 소의 이익으로서 이제 여러분 많이 하겠지만 소금 장승신 그런 것들이 쭉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뭐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소는 부적법해요. 소는 부적법. 그래서 소는 부적법 하니까 소각합 판결을 한다. 이렇게 소각합 판결,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본안 전이다. 본안 전. 이게 전자죠. 본안 전 단계. 그러니까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소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본안 전 단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요번 초반은 여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소장심사, 소장 피고 송달, 소송 요건 심사까지가 이제 본안 전 단계.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전반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본안에 들어가면 원고의 청구권 존부만 심사하는 거. 원고의 청구권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변론 준비 절차는 임의 절차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중요성이 없어졌고요. 변론기일로 바로 가죠. 원칙적 변론기일. 그렇게 해가지고 변론기일에 사실의 주장을 하고 증거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죠. 그래서 판결하게 성숙하면 재판을 끝내요. 변론 종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선고하죠. 그래서 원고 승소 판결을 뭐라고 그래? 법률적으로 청구 인용 판결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원고 패소 판결을 청구 기각 판결.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됐다. 확정이 됐으면 이제부터 이제 기판력이 생기는 거죠. 기판력이 생긴다. 그래서 기판력이 생기고 여기서 패소한 자는 상소를 하죠. 상소를 한다. 이렇게요. 기판력 생기고 상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민사소송법의 절차죠. 그죠? 이게 1대1, 청구도 1대1, 사람도 1대1 이런 청구에 대해서 상소를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거를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청구가 여러 개 있을 때 청구의 복수.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두 번째 다수 당사자. 이렇게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기판력, 그 다음에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이 4개를 4대 난제라고 한다. 민사소송법에서. 그만큼 어려워요, 여기가. 그리고 요새 특히 사례형에서요. 민사소송법 사례형 시험에서 보면요. 이 4대 난제에서 거의 70% 이상이 올해도 그랬죠. 올해도 막 대거 뒤에서 다 출제됐죠. 그래서 상소에서 전 문제가 처음부터 항소기각을 쓰라는 문제만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풍부하게. 기판력, 상소, 청구, 복수, 다수 상사자. 그래서 시험은 그 선택형도 보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한 60, 70%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기본 이론은 빨리 하고, 여기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여기를 잘해야지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사례형 60, 70점, 그 다음에 선택형도 보통 한 17, 8개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13, 4개는 맞을 수 있도록, 한 2, 3개, 3, 4개만 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초 지식, 지금부터 요거부터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법원의 재판의 형식은 3개가 있어요. 재판, 판결, 결정, 명령. 이것도 외우세요. 이렇게 하라는 건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판결은 본질적인 사항은 판결로 해요. 그래서 3개 있어요. 여기처럼 소각하 판결, 소각하. 그 다음에 청구 인용 판결, 청구 기각 판결. 여기는 판결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장이 하는 거는 소장 각하 명령. 소장 각하 명령. 재판장의 권한이고. 그 다음에 결정은 여러분들이 가압류 가처분 결정.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 즉, 부수적인 것들이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안 전하고 본안에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CBT를 답안지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글씨나 그런 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 실력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소의 적법 여부를 심사를 해가지고 소를 각하한다고 정확히 써야지 청구를 각하한다 이러면 감점을 엄청 당해요. 이거는 소를 각하해야 된다. 청구는 본안에 들어가는 거고 본안 전에 소예요. 소 그죠? 또 거꾸로 본안에 들어오면은 청구를 인용한다 기억해야지 소를 인용한다 기억하면 또 이것도 굉장히 감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소장에서요. 이제 우리 이제 민사소법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수험적으로 준비해야 될 그 서면들, 그죠? 그래서 이제 원고 피고란 하고 지금 그대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서 5개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피고가 이제 답변서. 그러니까 실무 나가면요. 소장은 빨간색이나 이렇게 분홍색으로 하고, 답변서는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색깔도 될 수 있으면 원고 주장은 이렇게 분홍색, 피고 주장은 답변 파란색으로 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입증 방법, 증거 제출하겠죠. 그래서 그 피고가 답변하는 거는 피고가 승소하기 위해서 원고를 청구 기각을 신청하는 게 주된 답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안 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껐다는 것은 부인이고 갚았다는 것은 항변이고 이제 앞으로 할 것들이죠. 앞으로 할 것들. 예, 그 다음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의로증, 원고가 제출하는 거는 가포증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증거제 여러분들 용어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 답변서 그 다음부터 제출되는 서면은 다 준비 서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고가 제출한 준비 서면, 피고가 제출한 준비 서면. 그걸 기초로 해서 법원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한 응답이 주문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응답이 이유로 나타난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요. 주문에서만 나중에 기판력이 발생을 하고 이유 중 판단에서는 기판력이 안 발생하고 이런 서식에 최소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 알았죠?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트에서 3페이지를 가봅시다. 기본으로 여러분들 체크할 게 좀 있어요. 3페이지.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 법규, 민사소송 법의 종류, 여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민사소송법의 개관이에요, 개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민법을 분류를 어떻게 했죠? 어저께까지 임의규정, 강행규정, 단속, 효력 이렇게 나눴었죠. 그래서 임의규정은 임의규정 위반한 민법행위는 그 다음에 유효하다. 강행규정, 단속규정을 위반해도 유효하다. 그러나 강행규정,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민사소송법은 분류가 달라요. 민사소송법 분류가 달라요. 여기처럼 민사소송법은 맨 처음에 후인시규정과 효력규정으로 나눠요. 그리고 효력 안에 강행 임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죠? 요게 민법이랑 달라요. 효력규정 안에 강행과 임의가 있어요. 요것도 기억해둔다. 그죠? 분류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잘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게 공통된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민사소송법의 이제 모든 쟁점에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공통된 그 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맨 처음에 그래서 민사소송 법규를 크게 나누는데 민사소송법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왜 분류를 하느냐? 그 위반한 소송행위가 무효냐 이게 아니면 유효냐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일단 크게 나눠가지고 여기서요. 그 민사소송법규를 위반했을 때 위반의 무효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훈시규정은요. 이게 거의 1% 제일 적죠. 이건 거의 없는데
위반 시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유효예요. 유효. 위반해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민사소송법 199조 요거 그냥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간단히 해두세요. 그래서 판결은 199조를 보면요.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우리나라 저기 본안 판결은 6개월 이내에 나올 수가 없어요. 1년 내지 2년 걸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6개월 지나서 판결했다. 그거를 다 무효화시키면은 뭐 우리나라 판결은 다 무효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위반해도 여전히 유효한 판결로서 이거는 199조가 대표적인 훈시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규정, 훈시규정. 요거는 기억해두고 있을 것. 그 다음에 이제 한 99%가 효력규정이에요. 효력규정. 효력규정은 위반하면은, 그죠? 위반하면 요거는 위반 시 무효의 효력이 발생해요. 이거는. 위반 시 무효예요. 위반 시 무효. 무효다. 이거는. 이렇게 나눠져요. 무효. 그리고 여기 안에는 그럼 다시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눠지는데, 그러면은 그 효력규정 안에서도 강행규정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강행규정이. 그리고 임의규정은 한 10%, 한 5, 6% 밖에 없어요. 한 5, 대여섯 개. 그죠? 이렇게 밖에 없어요. 그럼 양자의 논의의 실익은 뭐냐? 어쨌든 여기는 강행이든 임의든 위반하면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민법과 달라요. 민법은 임의규정 위반하면 유효잖아요. 여기는 아니에요. 임의규정 위반해도 무효인데, 그럼 양자를 왜 구별하냐면, 강행규정은 요 논의의 실익이 구별기준이 요거예요. 당사자 이의를 하든 안 하든 유무요. 유무. 여러분들 한번 잘 모르니까 유무를 불문하고 위반 여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고 그래요. 위반 시 위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사자가 이의를 하든 안 하든 심사에서 위반되면 무조건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 그게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본 대로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임의 규정. 당사자가 이의를 해야지만 위반 여부를 심사를 해요. 그래서 그 위반했을 때 위반의 효력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고. 근데 여기서 논의의 실익은 이의를 안 했어요. 임의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당사자가 아무런 이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위반 여부 심사를 안 해요. 그래서 위반의 하자가 치유돼서 이익권 포기 상실이 돼가지고 요거요. 해가지고 유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임의 규정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적으로 여러분들 마인드를 돌리려면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그래서 훈시 규정, 효력 규정, 효력 안에 임의 강행 임의. 그래서 당사자 이의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심사한다. 강행 규정. 이의하지만 심사, 이의하지만 하자, 치유, 이익권 포기 상실이 된다는 임의 규정. 이렇게 딱 그 머릿속에 딱 여러분들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부터 계속 공식을 오늘 굉장히 많은 걸 짤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본 대로 당사자의 소송행위요.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주장하고 안 꽂다, 부인, 항변, 갚았다,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게 이제 여기 효력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무효인데 민사소송법 당사자 소송행위는 취소가 없어요. 취소가 없다. 민법상 의미에 취소라는 게 없다고 생각할 거 없다. 없어요. 무효만 있어요. 그 대신 법원의 소송행위 중에 대표주자가 판결이잖아요. 판결은 취소가 가능해요. 이런 것들 상식도 오늘 그냥 전체를 정리하는 거예요. 법원의 소송행위는 판결이 판사가 하는 제일 중요한 게 판결문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사자 소송행위 취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알았죠? 그거 절차 한정에 반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 때문에 취소라는 거 없고 철회라는 것만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행위 무효다. 무효하고 철회만 있고 취소라는 개념이 없다. 그 다음에 법원의 소송의 판결은 취소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강행법규가 주되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강행법규에서 우리가 이제 강행법규 위반의 효력, 이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민사소송법 문제는 대부분 요 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즉 강행법규 위반의 소재기가 됐을 때 그게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의 소송행위, 수송행위에서 주장, 부인, 항변, 자백 막 이런 것들 했을 때 강행법규 위반의 판결. 강행법규 위반의 판결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질문이 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소재기, 소송행위, 판결. 그게 이제 민사소송법의 대표적인 행위들이잖아요. 시험 문제도 3개로 나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3가지로 생각할 거. 강행법규 위반했죠? 그러니까 일단 위법해요. 위법. 첫째.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효력은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예요. 무효.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느냐. 강행법규 위반의 소재기는 대부분 소송요건 흠이 있기 때문에 각하 판결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에서 이 소재기는 적법한가? 그러면 위법하다. 효력은 무효다. 그 다음에 법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소각하 판결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았죠?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의 소송행위. 소송행위는 별게 아니라 여기요. 저기 본 대로 이렇게 주장하고 부인하고 항변하고 자백하고 신청 이런 게 다 소송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강행법규 위반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첫째.
강행법규 위반했으니까 이런 소송에는 위법하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 효력은 다 무효예요. 무효고, 그 다음에 이거는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세 번째, 배척이에요. 배척. 소송행위는 배척. 됐죠? 그러니까 소송행위를 소각화 이런 건 없어요. 소재기만 소각화요. 소재기만. 그죠? 소송행위는 배척. 용어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의 판결. 그래서 소송유권 흥결 강갑 판결. 여러분들 강갑 판결도 시험에 이게 아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강갑 판결.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의 판결이 됐다. 그러면 일단 이 판결은 적법하냐? 위법하다. 그래서 위법. 여기죠. 적법이 아니라 위법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위법한 판결이 됐는데, 그죠? 위법한 판결인데 위법의 하자가 크면요. 이거 크다. 클 때자 크다. 크다 그러면은 무효인 판결이 되는 거예요. 무효인 판결. 그런데 크지 않고 작다. 그죠? 작다. 그랬을 때는 유효한 판결인데 아까 본 대로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취소라는 게 없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법을 위반했잖아요. 유효하더라도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게 중요하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알죠? 그래서 그래서 그 강행법규 위반의 강갑 판결은 위법의 하자 크면 무효고 적으면 저기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인 판결 이렇게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판결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이에요.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 오늘부터 뭐 무지하게 많이 나올 텐데. 그럼 언제 확정되느냐? 언제 확정되느냐면 판결 정보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전에는 상소를 제기하고 그 후에는 재심을 제기한다. 이거 확실하게. 아주 기초, 생기초인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확실히 잡으세요.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제로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제로. 여러분들 지금 실력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민사법 11회 끝나면은 거의 꽉 차게끔 이렇게 공부를 할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과거에 공부한 거 다 잊어먹고 지금부터 확실하게 이렇게 딱딱 하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무효인 판결인데 이거를 상소하나 재심할 수 있냐?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확정정 상소 못한다. 확정 후 재심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무효인 판결은 강제 집행을 못하니까 굳이 상소나 재심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고 나중에 법리적으로 보면 대상 적격이 없다 그래요.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래서 요거를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알았죠? 그래서 이제 법규의 종류하고 강행법규 위반의 효력 요렇게까지 여러분들 준비를 해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알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바로 책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진도로 들어가겠어요. 이제는 이제 암기장 맨 앞에 머릿말인데 일단 올해 기출문제를 간단히 봅시다. 그럼 요거만 확인해 봅시다. 올해.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올해 2014년 13회 변호사 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소송이인계약의 체결 그러니까 소재기 전에 원고가 사망한 사안과 상속인들의 일부만 소개 신청했다 이렇게 됐을 때 그죠? 이것도 제 소송계속 중 사망에서 가장 많이 찍혔던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본대로 선행자백과 그 다음에 재판상 자백의 진술간주 자백 취소 요거 나왔고 그 다음에 불변금 이제 요 상소 불변금 원칙과 상소심에서 청구기각 항소기각 하고 항소심에서 청구기각할 사안, 항소기각 판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항소취하와 항소심에서의 소취하 등 그죠? 부대항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번이 414조 2항에서 항소기각 불변금 원칙 상기항변 이런 것들 계속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소송 대리권의 범위와 소송상 화해. 그 다음에 6번이 선택적 병합하고 청구 인용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요. 여기서 뒷부분에서 여기 밑에는 다 뒷부분이에요. 여기 3, 4, 5, 6, 7까지요. 그죠? 이게 4대 난제에서 나온 거죠. 4대 난제에서 아까 본 대로 뒷부분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총 105점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요거 소송이임 이것도 상소랑 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어쨌든 40점 빼면은 그죠? 65점 그죠? 65점이 나왔다. 그러니까 65점에서 하여튼 80점까지 사이에서 매년 4대 난제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의 매년 예외 없이. 그래서 지금 본 대로 뒤에 문제를 좀 잘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해 놓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항상 보면요. 맨 머릿말 앞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요번에 새롭게 들어간 것들이요. 새롭게 들어간 것들을 쭉 했죠.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여기에 대해서 민법은 제일 많이 들어갔죠. 거의 막 90개 넘게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아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본 대로 한 30여 개, 예, 30여 개 다음 페이지 보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출제되잖아요. 새롭게 들어간 최근 판례들이 그런 거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책에서 15페이지로 가서 이제 총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그러면 15페이지,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소법 1조예요. 민소법 1조인데, 근데 처음은 거의 뭐 지금 본 대로 뭐 선택형 지문 하나 정도 나오는 막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신의 측이 뭐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죠? 그래서 신의 측에서는 그러면 그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소송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보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 판례요. 판례. 이제 이 판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판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부재소합이요. 소재기하지 말자는 합의. 이에 위배돼가지고 소재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권리 보호익도 없고,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봐서 선택적 적용설이란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권리 보호 이익이라는 거, 그죠? 이거는 청구에 대한 소송 요건인데 지금부터 많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소금 장승신 이렇게 5개거든요. 5개. 이 5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소금 장승신. 권리 보호이라는 거. 그러니까 청구에 대한 소송 요건으로서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에 대한 소재기할 수 없는 건 소를 각하당해요. 그래서 제소 금지 사유. 금지 사유가 걸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부재소 특약은 여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부재소 특약은 제소 금지 사유에 걸려요. 그래서 부재소 특약을 했는데도 소 제기를 하면은 제소 금지에 걸려가지고 권리 보호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권리 보호익이 없다. 그 다음에 제소 장애 사유, 그 다음에 승소 확정 판결, 이건 기판력이죠. 그 다음에 신의칙, 일신의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서 부재소 특약은 선행행위로 뭐 했어요? 소재기하지 말자고 그렇게 선행행위를 했다가 후에 소재기하면 딱 신의칙에 뭐에 걸려요? 금반원에 걸리잖아요. 모순된 후행행위. 딱 그러니까 여기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처럼 여기 위에 4개 소금 장승 이걸로 해결할 수 있어도 신의칙을 선택적으로 적용시켜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알았죠? 이거 딱 요거 소금 장승식 외우고 그래서 이걸 선택적 적용설이라는 걸로 쓰고 선택형 지문 하나 정도 생각할 거 선택형이 올해 나왔죠. 올해. 예, 그렇게 알았죠? 그래서 이거 소금 장승식은 지금부터 외우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는다. 그래서 하나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의칙의 발현 형태 민사소송법 신의칙의 발현 형태는 부모신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신람 이렇게 앞잡아서 해오고 그래서 소송 상태 부당 형성 금지 그렇게 해가지고 당사자 일방의 상담에 불리한 소송 상태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고 이걸 부당하게 이용하면 신의칙에 반해서 적인데 요거 중요 판례 이것도 아주 중요 이거 관할 가서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할 텐데 이렇게요. 그래서 뭐냐면은 관할 선택권의 남용이라고 그래요. 관할 선택권의 남용. 그러니까 소송 상태 부당 형성의 대표적인 판례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관할만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가 없는 청구를 병합 청구하고 병합 청구. 그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을한테 관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을 끌어들여서 관련 재판적을 만들려고 관할 병합에서 소를 제기했다. 이런 것들을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관할 선택권의 남용이라는 용어를 딱 써가지고요. 이 키워드를 외우고 이로써 신의칙에 위배돼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봤어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거는 관련 재판정에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관련 재판정에서 나올 거예요. 이제 관할에 가서 이렇게 해서 연결해놓고 관할 선택권의 남용 소제기할 의사 없다. 관할만 만들 목적으로 소제기한 거 관할 선택권의 남용이 대표적인 부당 형성의 하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행위와 모순된 후행의 금지. 이거는 뭐 하도 유명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선행위와 모순된 후행의 금지. 이게 금반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잡다면 선신모, 선행위가 했고 상대방이 신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근데 후행위는 모순된 후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신모후 이렇게. 하여튼 민사소송법에서는 앞잡다서 외워둬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그냥 통으로 외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민법도 마찬가지인데 민소법은 특히 두 문자 따서 외울 게 굉장히 많아요. 알았죠? 그래서 공식을 만든다 생각을 해야 돼 매번. 예, 그래서 첫 번째 판례. 그러면 여기서 본 대로 추한항소. 이거는 그래서 먼저 보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사례로 할 건데요. 그래서 추한항소를 신청하였던 피고, 그러니까 추한항소 신청했죠. 이게 선행행위예요. 선행행위. 먼저 선행행위를 했어요. 자기가 추한항소를 적법하다고 해서 신청을 해놓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추한항소를 부적법 각하를 시켜놨어요. 그랬더니 상고위에서 얘는 후행행위로 뭘 했냐면은 추한항소의 부적법을 주장한 거예요. 딱 어디에 걸렸어요. 제가 추한항소를 적법하다고 해서 신청을 해놓고 항소심에서 패소하니까는 추한항소 상고에서 부적법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딱 모순되는 행위가 되겠죠. 여기서 본 대로 모순된 후행행위, 모후에 걸리겠죠. 모후에.
그럼 선행위가 모순된 후행위로서 신의측상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추한항소 각하당해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 그 다음에 소송상 합의에 반하는 것도 이건 위에서 했었죠. 부재수 특약 금방 한 거, 그죠? 부재수 특약을 해놓고 거기에서 소재기한다. 선행위가 모순된 행위, 그죠? 신의 측에 반한다고 맨 위에 있는 판례 그걸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번 판례도 이제 올해 출제가 됐지만은 이것도 선행위가 모순된 후행행위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제1심 법원이 부적법한 표시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하고 피고 기준으로 얘가 명시적으로 이 표시 정정에서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한 다음에 여기서 1심에서 본안 판결까지 다 선고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피고가 뭐라고 그랬냐면 표시 정정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럼 딱 걸렸죠, 여기도.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부적법한 표시 정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얘가 명시적 동의를 했으니까 선행행위를 했죠. 그런 다음에 본안에서 역시 피고가 진 거죠. 그러니까 피고가 패소하니까는 바로 뭐를 했냐? 여기 추한항소처럼요. 표시 정정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후행위가 됐죠. 모후.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야. 모후. 그래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주장하는 것은 여기서 본 대로 소송 경제나 신의 측에 미처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부적법 주장을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적인 판례들이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풀어보게 돼요. 지금은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만 해두세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소송상 권능의 실효. 그러니까는 부모 신람에서 실효의 원칙은 민법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앞잡다면 장신 정거인데 장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야 돼. 권리자가. 그래서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하지 않으리란 신뢰를 할 만한 정당한 기대, 신뢰 정당한 기대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일전 태도를 바꿔서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금반원이랑 같은 거예요. 선행행위로 장기간 권리 행사하지 않았는데 후에 권리 행사했잖아요. 그러면 선행행위가 모순되는 후행행위라고 보면 돼요. 알았죠? 실효 원칙도.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소송상 권능 실효 원칙이다. 그래서 실효의 원칙에 대해서 판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1번 판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번 판례가 중요해요. 2번 판례가. 이거 2번 판례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상대방 주소를 허위 주소로 기재를 했어요. 허위 주소 기재. 그럼 허위 주소 기재를 하고 자백간주로 판결의 편취를 받았고 자백간주로 판결을 편취했어요. 그럼 어느 때라도 항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장기간 항소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그죠? 항소권이 실효 원칙에서 실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허위 주소 송달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많이 하게 될 텐데 자백간주한 판결의 편취. 그래서 여기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실효 원칙이요. 그래서 요거를 준비를 해놓는다. 그래서 이거는 허위 주소 송달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소권남용에 대해서는 소송상 권능 행사를 그저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소송 외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소송상 권능 행사를 말한다. 그래서 중요 판례는 명시적 일부 청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 뒤에 가서 이제 명시적 일부 청구, 우리 판례는 명시서를 따른다. 명시했으면 소송물이 일부다. 그렇게 해야 되고 명시적 일부 청구에는 일부 청구와 잠부 청구는 소송물이 별개예요. 기억해보고. 따라서 중복 소재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중복 소재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소송물이 다르니까 별개 소송물이니까. 근데 전소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소로 잠부 청구를 한 것은 소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봐요. 소권남용. 그래서 부적법 각하를 시켰어요. 소권남용으로 부적법하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들어가요. 명시적 일부 청구 그랬죠. 여기서 해서 부적법하다. 그 뒤에 가서 나오니까 저희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판례. 그 다음에 이제 법인격 남용. 이제 법인격 남용도 요새 많이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법인격 남용은 어디서 그러니까 그 상법도 나오고 민법도 나오고 민소법도 나와요. 그러니까 법인격 부인 이론이죠. 법인격 부인 이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본 대로 기존 회사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나쁜 목적으로 해서 회사를 만든 걸 남용이라고 그래요.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때 두 회사가 별개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 측에 반한다는 거예요.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내일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하겠어요. 법인격 남용.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요새 유행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이거 명시적 일부 청구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고. 이렇게 별표하는 거는 그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논점이 선택형이나 사례형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판례가.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법이 개정됐죠. 작년에 참 이쪽은. 최근 민사소송법은 219조 2항, 219조의 2를 신설을 했어요. 입법했어요. 그래서 소권이나 항소권을 포함해서 남용을 하면 청구와 이의가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는 뭐 일단은 못하게 하는 거야, 아니라 과태료 처한다 이렇게 돼서 이거는 선택형으로 분명히 나올 거야. 선택형 지문으로 알았죠? 속건남용이나 항속건남용 했던 과태료 처해진다. 이렇게 이 정도로 준비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신의칙 위반 여부의 조사 효과 이렇게 나오는데 신의칙은 아까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권리보호 이익에 들어갔잖아요. 소금 장생신. 그러니까는 그저 신의칙 위반 여부는 권리보호이니까 소송요건이니까 그거는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니까는 아까 했었죠. 직권조사상에 이 일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소재위가 신의칙에 반하면 소금 장생신에 반하니까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당해요. 먼저 소재기. 아까 이 신의칙은 민소법 1조라고 그랬잖아요. 민소법 1조. 이거는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그러니까 강행법규니까는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강행법규 위반의 소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위법하고 무효고 소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각하로 각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강행법규 위반의 소송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소송행위. 신의칙 위반의 경우에는 소송행위를 행위 자체는 위법하죠. 소송행위 자체를 무효로 보고 배척한다. 이것도 이제 알겠어요? 아까 공식처럼 받는 거. 소송행위는 위법하고 무효고 배척이다. 그죠? 이런 게 공식처럼 딱딱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하나 공식을 외워놓으면은 소재기는 무효 소각하, 소송행위는 무효 배척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했어요? 신의칙 위반의 강간 판결. 이거는 강행법규 위반은 강간 판결이잖아. 판결. 그죠? 따라서 이거는 이 판결은 무효는 아니고요. 무효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거예요. 유효 취소. 아까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유효 취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전 상소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확정 후에는 재심이 해야 되는데 재심 사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심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알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딴 공식대로요. 항상 책은 다 그렇게 서술돼 있어요. 강행법규 위반의 소재기, 강행법규 위반의 소송행위, 강행법규 위반의 강간 판결.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공식처럼 해놔야 여러분들이 빨리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하나를 외워놓으면 여러 개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의칙 끝났고 그 다음에 재판권.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송 요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소송의 주체라고 하는데 아까 소장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소장 제출, 소장 심사하고 소장 심사를 통과하면 소송 요건을 심사한단 말이에요. 소송 요건 심사한다. 소송 요건은 뭐냐면 세 가지로 이루어졌죠. 법원에 대한 소송 요건하고 두 번째로는 당사자, 원고 피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청구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법원은 소송 요건은 재판권과 관할권이에요. 재판권과 관할권이 있어야 소가 적법해지는 거예요. 관할권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법원에 대해서는 소송 요건은 아니지만 그 공정한 재판을 확보를 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적 기피가 나와요. 여러분 제적 기피는 민소도 나오고 형소도 나오잖아요. 이거는 소송 요건은 아닌데 요거까지 논점이에요. 세 개가. 그죠? 그래서 제적 기피 그러니까 관할권, 재판권, 관할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소송 요건 중에 재판권부터 하는 거예요. 재판권이 없으면 이거는 소송 요건 흥결로 소를 각하당해요. 그죠? 그래서 재판권은 여러분들이 민사재판권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그 노트 5페이지 그러니까 재판권이 요새 많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는 여러분들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5페이지를 가보면요 간략하게만 정리해놨는데 지금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봐보세요. 여기서 일단은 국내 재판권 그러니까 세계부터 봅시다. 세계 각 나라 그죠? 우리 지구잖아요. 지구. 그래서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한 나라마다 재판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재판관할권을 분리해서 담당시킨 게 이게 재판권이에요. 그죠? 재판권.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 여기 한국이다. 그러면은 한국을 따로 띄어서 그러면 국내 재판권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 재판권을 분리해서 담당시킨 거. 분리 담당 하는 건 관할권이에요. 관할권. 그죠?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뭐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여기에 관할권. 세 개를 쪼개놓으면 재판권. 우리나라 쪼개놓으면 관할권.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럼 민사재판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헌법재판권, 형사재판권, 민사재판권 중에 우리는 민사재판권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민사재판권은 일단 인적범위.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피고. 하고 물적범위 청구죠. 청구에. 그러니까 이 재판권은 사람한테 미쳐야 되고 청구에 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적 범위, 우리나라는 대인고권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는 재판권이 미치는데 재판권이 안 미치는 사람이 있죠. 치외법권자.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 외국 국가, 외국 국가. 요거는 요새 판례가 최판이 나와가지고요. 좀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거 주의한다. 근데 이제 물적 범위는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얘는 국제거래법, 국제사법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국제사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빼고. 그래서 인적 범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인적 범위만.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그래서 만일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민사 분쟁이 일어났다. 그걸 갖다가 섭외적 민사 사건이라고 그러고 이걸 한국 법원에 소재기했을 때 한국에 재판권이 있는지 판단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인적 범위하고 물적 범위에서 우리가 재판권이 다 미쳐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미치는데 취해법권자는 안 미친다. 한국 관련 있는 모든 청구에 미치는데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어야만 미친다. 근데 이거는 국제사법으로 빠지니까 인적 범위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바로 들어갈 게 뭐냐면은 외국 취해법권자 중에 외국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재판권이 미치느냐 이거예요. 외국 국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한국 사람이 미국 국가를 상대로 실제 판례가요. 해고 무효 봉급 지급의 이행의 소를 제기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법원에 섭외적 민사 사건인데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느냐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적 범위 외국 국가 요거만 이제 판단하면 되죠. 물적 범위는 이제 국제재판 관할로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공부했죠. 종래 판례는 절대적 면제라고 그래가지고 재판권이 안 미쳤어요. 재판권이 안 미쳤다. 재판권이 안 미쳤는데 변경 판례 해가지고 이제 판례가 변경됐죠. 판례가 변경돼가지고 상대적 면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외국 국가 행위의 성질에 따라서 첫째 주권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재판권이 면제가 되는데 주면 그죠? 근데 두 번째 사법적 행위는 재판권이 미친다. 이렇게 좀 이따 주면 3위 이렇게 앞잡아서 좀 해놓는데요. 요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면 3위. 그래서 요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최근 작년에 이제 그 외국가 성질에 따른 재판권 판례가 나왔어요. 요거를 좀 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책을 그런 측면에서 바라봅시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재판권의 인적 범위 그죠? 지금 본 대로 외국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재판권이 미치느냐. 그래서 일단 주면 3위 주밀부 해놨는데요.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판례는 국가의 주권적 행위, 그죠?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거예요. 안 미친다는 거죠.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안 미친다는 거죠. 면제된다. 그래서 주면 이렇게. 그렇지만 외국 국가의 사법적 행위, 그러니까는 여기서 외국 국가의 사법적 행위, 그죠? 그러니까 사경제 주체로서 행위죠. 이런 거는 다시 여기서 이제 판례가 이게 최근 판례인데요. 이제 97년하고 지금 2019년 판례가 나왔는데 여기서 사법적 행위는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다시 재판권이 안 미치겠죠. 그죠? 그렇지 않는 한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재판권이 미친다. 이렇게 된 거죠. 주면 3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권적 행위, 주권적 행위는 다른 것 재판이 면제된다. 주면. 그러나 사법적 행위에서는 재판권이 미친다. 다만 요거 예외. 그죠? 주밀부.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외국 주권에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요거는 안 미친다죠. 안 미친다. 그러니까 요거는 안 미친다. 면제된다가 안 미친다는 거잖아요. 면제된다. 그죠? 이거는 안 미친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97년 옛날에 판례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판례인데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의 외국 국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외교관 해가지고 우리나라 토지에 외교관을 설립해 놓잖아요. 공관을. 그죠? 그게 공관으로서 점유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부동산 보면은 부동산은 우리나라 토지요. 영토 주권의 객체다. 그건 당연했죠. 부동산은.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부동산 점유의 주체가 외국과라는 이유만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미친다는 거죠. 이게 원칙. 그래서 미친다. 즉 외국 국내 부동산을 점유한다는 것을 반드시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있는 사법적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 사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재판권이 미친다고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본 대로요. 그래서 요게 원칙. 그죠? 첫 번째. 이렇게. 그죠? 첫 번째. 그래서
외국이 우리나라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죠? 외국이 우리나라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사법적 행위라는 거죠. 따라서 외국이 국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이 주권적 활동에 속한 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부당한 간섭이 되는 그런 사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주권적 활동도 아니고, 사법적이면,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사법적 행위도 아니니까 재판권이 미친다고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놓고.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 국가, 외교관이죠. 외교관. 외국이 그 부동산을 외교 공간 지역으로 점유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는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거야. 주밀. 그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국제법상 외국의 공간 지역은 원칙적으로 불가침이며 접수공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있다. 따라서 외국이 부동산을 외교 공간으로, 그죠? 외교관으로 점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제기된 소송이, 그래서 외교 공간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는 그에 대한 우리나라 재판권이 안 미친다요. 행사가 제한된다. 안 미친다.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외국이 우리나라 토지를 점유하는 거에서는 재판권이 미친다요. 그죠? 재판권이 미친다. 그래서 주권적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사법적 행위다. 그 다음에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미친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여기처럼요. 그죠? 외교 공간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거는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죠? 따라서 재판권이 안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미친다. 그래서 이게 최근 판례니까, 그죠? 외교 공간으로 해서 안 미친다. 이렇게요. 예, 여기까지 준비를 해놓고, 예, 그래서 이게 최근 판례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준비를 해놓는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요거만 간단히만 정리하고 쉬도록 합시다. 하여튼 계속 민법 하던 대로 50분 정도 하고 10분 쉬고 계속 그렇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을 피고로 한 추징금 청구. 예, 요거는 옛날부터 있던 판례인데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요것도 노트를 보고 간단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민사법하고 집행법 절차. 요게 별개예요, 별개.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본 대로, 원래 외국 국가는 재판권이 안 미치잖아요. 근데 외국 국가가 외국 재판권이 면제된 그 권리를 포기하면 재판권이 다시 미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본대로 민사법이 적용되는 판결 절차하고 집행법이 적용되는 집행 절차는 완전히 별개란 말이에요. 별개. 그죠?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집행법에 의해서 갑에 대해서 어떤 집행채권이 있었고, 갑이,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대해서 아까 직원처럼 이래가지고 임금 채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추심명령을 신청을 해서 추심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추심명령 받은 것까지는 집행법이잖아요. 집행법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해요. 요건 또 민사소송이란 말이에요. 민사소송. 그죠? 이렇게 민사소송이다.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법하고 그 다음에 민사법하고 집행법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판례가 이렇게. 따라서 집행법상 미국의 외국 국가의 재판권이 있으면 민사법도 재판권이 있고 이게 없으면은 가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팁만 좀 체크해 두세요. 이거 선택형 지문 하나 정도 나올 만한 거니까. 알았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서 요게 하나만 체크해 둡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첫째,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제3채무자라는 추심명령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다음에 요거 색깔을 좀 달리하면, 요거는 집행법이란 말이에요. 추징금 소송이라는 민사법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그죠? 따라서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이요. 미국이 우리나라 법원의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동의를 했거나 또는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했어요. 그죠? 있는 경우 등이 하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재판권이 안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재판권을 면제 주장을 포기했으니까는 그저 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외국 국가가. 그러니까 재판권이 미치겠죠? 재판권이 미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본 대로요. 하네요. 그런 경우에 하네요.
그죠? 이렇게 해내요. 외국 국가, 여기서 본 대로 외국 국가를 제3 채무자는 추심 명령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민사 재판하고 집행법하고 연계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심 명령에 재판권이 있어야 민사소송의 추징금 소송도 재판권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렇게 된다는 뜻을 먼저 알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안 나왔지만 선택형 하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제 물적법의 국제재판관할은 여기서 다 국제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국제거래법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한 번만 간단히 보는 거고 우리는 이건 안 하겠어요. 이건 뺀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까지 해서요. 정리하고 지금부터 10분 쉬고 이제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어요. 네.